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9%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요. 자, 절기상 대한인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빙판길 사고 대응 방법 함께 알아보죠.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교통사고, 교통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 예. 추운데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오늘 내용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아, 네네. 음주 측정을 하니까 혈중 알코올 네네. 농도가 0.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요? 혈중 네. 알코올 농도가 0.9%면은 면허 취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0.08% 초과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예. 또 0.03% 이상, 그 0.08% 미만의 경우는 면허 정지가 되는데 예. 뭐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또 사고 당시에 그 운전자가 경찰에게 뭐 행패를 부릴 정도로 또 그리고 술 냄새도 많이 났고 예. 또 그런 거리 또 좀 안 좋았다라고 횡설수설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음주교통사고가 아니라 윤창호법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일단 그 이야기 자체로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겁니까? 네, 먼저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예. 먼저 경찰이 그 가해차량 운전자가 행패를 부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보통 음주 측정할 때 혈중 예.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데 예. 매번 음주운전자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못하니까 호흡기 측정을 합니다. 예. 그거 아시겠지만 보통 후 부는 거 끝까지 부세요라고 하는 거 그걸 불어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추단해서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예. 단계 절차에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도록 할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신이 없어서 생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주 측정 전에 그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게 0.9%다, 0.09%다. 예.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변호인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 경찰은 이 부분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음주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또 불기소로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피해자가 있는 사고였습니까? 네, 피해자가 음주교통사고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단순한 음주운전도 아니고. 예. 아니 피해자도 그러면 있는데.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처분에 분노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 아까 따져본 것처럼 단순히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예. 그 당시에 횡설수설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렸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 또 측정한 결과도 0.09% 면허 취소 정도 만취 정도에까지 다다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걸로 끝내버렸는데 예. 지금 입을 헹구지 않은 것이 뭐 유효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적정 절차 원칙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통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뭐 헌법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지를 안 했다. 특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했다라든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로 써서는 안 돼요. 피고인 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절차 위반, 단순한 절차 위반에 해당될 뿐이고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신빙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을 안 헹궜을 때, 헹궜을 때 그게 음주운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안 헹군 경우와 헹군 경우 오차는 최대 0.0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0.09%에서 0.08 아니면 0.07 정도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기소를 했어야 마땅하고 송치를 했어야 마땅한데 하지 예. 않습니다. 이걸 좀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예. 직접 수사해서 다시 기소 의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피해자도 이거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별도 고소 다시 하면 됩니다. 경찰에. 예. 경찰이나 검찰에. 또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하니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30일 내내 검찰 항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나 적정 절차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예. 수 없다는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0.09%가 입안한 것다고 0.03% 미만으로 떨어질 리 전무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피해자분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예. 자, 주제를 바꿔서 빙판길 네네.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네. 사례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네, 그 몇 년 전 겨울철 야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 교량에서 그 눈길을 미끄러지는 1차 단독 사고 있었고요. 예. 그 해당 차량 운전자가 다른 사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도로 위에서 급하게 수신호를 했어요. 그렇게 사고를 막고 있었는데 한 차량이 그 차량 운전자 수신하는 차량 운전자를 그대로 치어가지고 그 충격으로 교량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사망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그 위험한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와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유가족 입장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한 행동 어떻게 보면 진짜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 예.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과실로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의 사례입니다. 아니 해당 운전자가 피해가 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억울할 만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1차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위험만 생각하고 예.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2차 사고 더 크게 났겠죠. 예.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행자 취급하고요. 일단 그 예.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2차 추돌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신호한 행위 그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있지만 행위의 의도보다는 위험성을 더 고려해서 과실비율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예. 일부 과실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2차 추돌한 차량의 과속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한 행동보다 상대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전방주시 태만 과속 부분을 강조해서 예.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그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없고 예. 사고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다가 도로에서 2차 사고 났다면 예.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 물 수 없지만 이번 사고는 그것과 달리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2차 사고 났을 때 1차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각각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지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고 나고 난 뒤에 그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정지한 차는 같은 차량인데 어떨 때는 과실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것이 나중에 일어난 2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예. 1차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것은 이유 있는 정지에 해당됩니다. 추돌 당하더라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 중인 차, 선행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경우 선행 차량 사고로 정지해 있는데 추돌 당했다. 하지만 이거는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추돌 당해도 과실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1차 사고가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된 단독 사고 아니면 또 선행 차량을 추돌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1차 사고 차량이 추돌 당해도 이때는 일부 과실 30% 정도 주어집니다. 1차 예. 사고 원인 경우 차량이 뒷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요. 아, 네네네. 정말 뭔가 좀 구구절절한 사연입니다. 6976번님. 네네. 좀 그 문자로도 좀 가슴 절절하게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네네네. 오버를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정차 중이었는데요. 초록불 신호가 들어오고 앞차들이 출발하길래 저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앞에 차가 갑자기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제 앞에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문제는 이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또 안 들어와요. 네. 저는 출발하자마자 트럭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제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제 그 보험사에서 예. 100%라 이야기한 것은 그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테마만 보고 해보자 과실을 그러니까 시청자님 과실을 좀 억울하실 것 100%를 본것 같은데요.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차가 정상적으로 정지했는데 뒤차가 추돌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앞차의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추돌했다라면 100% 되는 게 맞아요. 예.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먼저 선행 차량 2대가 문제됩니다. 앞 예. 차량이 뭐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멈춰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어. 라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도 차가 뭐 좌회전, 우회전 정지하거나 이와 같은 예. 경우에는 뒷차량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아는 비상전멸 등 방향 지시 등 브레이크 등을 말하거든요. 고장 예. 났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 부분이 야간이라면 오히려 과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주간이라 하더라도 한 10% 정도 과실은 평가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갑자기 좌회전한 차량,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정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 차량이 멈췄고요. 이와 같은 좌회전이 뭐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신호 위반 좌회전인지도 평가해야겠지만 신호 위반 좌회전이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는 좌회전이라면 일부 과실 평가될 여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10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어쨌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 태만한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 과실은 주어지지만 100%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20-30% 정도는 좀 감경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셔야 돼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었다는 부분, 또 그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했다는 부분을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거 입증 못한다면 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하신다면 100%가 아닌 70에서 80% 정도 과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8번님께서는 앞서 그 음주운전 사고 이야기하면서 0.9가 아니고 0.09지요라고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예, 0.9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0.09%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검다님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다면 무단 횡단입니까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보행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보통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야 되고요. 이제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릴 때 전멸,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전멸 신호일 때는 건너던 사람들은 신속히 건너고 건너기 전 사람들은 건너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전멸 신호에 걷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엄밀히 말한다면 건너서를 안 되는 것을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멸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과실 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단횡단으로 좀 인정되는군요. 네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과실 비율 판단할 때는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9856번님께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골목 같은 경우에는 주차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결국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 드려야겠는데요. 좁은 골목길 서로 조심해야 하지만 직접 사고를 낸 차량에 가장 많은 과실이 주어지고 그다음
뭐 골목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피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반대편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로 통행 방해한 불법 주장차 차량 순으로 과실 비율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 부딪힌 차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된 과실까지도 평가돼야 될 것입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나 경찰은 과실로 평가 안 하고 사고의 당사자로 편입을 안 시키는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해서 본인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억울함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0131번님, 출근길에 탔던 시내버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뒤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는데요. 출근 때문에 네네. 바빠서 그냥 왔는데 이 저녁 때가 되니까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서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보통 사고 났을 때 본인이 또 사고 나면 그러니까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잘 아픈 줄을 몰라요. 경험이 예. 없어가지고. 지나면 아픈 경우 많거든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이라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로 그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어느 정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그냥 와버렸으면 버스에서 나는 사고인지 뭐 다른 곳에서 나는 사고인지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신속히 대처하시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CCTV로 당시 사고 났다는 점 어느 정도 바뀌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면책 주장을 해버리면 본인이 진짜 다친 것도 맞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자, 7568번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과실 비율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하셨나요? 네. 이제 보행자라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신호 위반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끌고 갔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예. 건넜으면 과실 100대입니다. 하지만 타고 건넜다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엄연한 차에 해당되거든요. 차 예. 대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걷는 것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한 차량 때문에 났거든요. 예, 예. 통상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걷는 보행자는 당연히 무과실이고 자전거 타고 걷는 경우 과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잡혀요. 예, 예. 오토바이 타고 걷는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과실 비율 잡히고 피해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예. 도로교통법에서는 차 대차 사고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토바이를 횡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쁘게 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신호 위반도 나쁘지만 예, 예. 차량이 횡단보도 횡단했다라는 부분은 또 나쁘게 평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